화장실 칸 안 친구가 작은 봉지를 꺼내 민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렸죠.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해봐. 다들 하는 거야. 괜찮아. 민준 씨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부터 마약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추락시키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토요일 밤 11시 회사원 강민준 씨는 대학 동기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민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민준 씨를 화장실로 불렀어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죠. 화장실 칸 안에서 친구가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죠. 그게 마약인 걸 바로 알았거든요. 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벌써 몇 번 했는데 멀쩡하다고 했거든요. 요즘 다들 하는 거라고 했죠. 한 번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였어요. 마약이라는 건 뉴스에서나 보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친한 친구가 권하니까 거절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결국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한 번에 중독될까요?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준 씨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선택을 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흔한 이야기거든요. 국립증건강센터가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 범죄 구속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죠.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유를 물었더니 60% 이상이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라고 답했거든요. 10명 중 6명이 민준 씨처럼 시작한 겁니다. 한 번만 해볼까? 친구가 권하는데 거절하기 뭐해?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마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조직을 알아야 했어요. 위험한 장소에 가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 사범 비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0년에는 21.4%였어요. 2024년에는 31.6%죠. 10명 중 3명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하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라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익명성도 보장되고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거든요.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속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18년에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786명으로 급증했어요. 5년 만에 14배가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질까요? SNS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약 광고에 노출되거든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창까지 마약 판매자들이 온갖 곳에 광고를 올려요.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제, 스트레스 해소제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게 마약인 줄도 모르고 주문해요. 실제로 2023년 청소년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과거처럼 재범, 산범이 아니에요. 처음 하다 걸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학교에서 또래들끼리 펜타닐을 복용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공부 잘하려고 애더러를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03% 증가했거든요. 2018년에 2,719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966명이 됐어요.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죠. 국내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이 여성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퍼지고 있거든요. 왜 여성 마약 사범이 늘어날까요?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욕 억제제라며 펜터민, 디에타민을 판매하죠. 여성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이런 약을 찾다가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성 파트너의 권유예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권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권유받으면 결국 하게 되죠. 그러다 의존적으로 마약과 중독의 늪에 빠집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명확해요. 20대와 30대 마약 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섰거든요. 2002년까지만 해도 5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어요. 10명 중 6명이 젊은 층이죠. 30대가 33%로 가장 많고 20대가 26.7%예요. 40대는 19.3%, 50대는 11.3%죠. 마약이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 층이 마약에 빠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죠. 결혼도 출산도 어렵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국인 마약 사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2년에 221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564명으로 707.7% 증가했거든요. 거의 8배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약도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출신이 많죠. 이들 국가가 필로폰 주요 공급국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 사범 중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요.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베트남 조직원 3명이 칵테일 마약을 밀수하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죠. 칵테일 마약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섞은 거예요. 더 위험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경로는 유흥업소입니다. 클럽, 룸살롱, 노래방 이런 곳에서 처음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준 씨처럼요. 술 마시다가 친구나 선배가 권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온라인이에요. 텔레그램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다크웹도 이용됩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추적이 어려워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하죠.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는 거예요. ADHD 치료제라며 애더러를 과다 처방받아서 일부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기도 해요. 불법 다이어트 약 처방도 문제거든요. 의사가 불법으로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예요. 친구, 선배, 동료, 연인, 가까운 사람이 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거절하기 어렵죠.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끊으면 되지. 담배처럼 끊고 싶을 때 끊으면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마약은 담배나 술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뇌 구조 자체가 바뀌거든요.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죠. 그러면 마약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일상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취미 생활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오직 마약을 할 때만 행복하죠.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내성도 생겨요.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양을 늘려야 같은 효과가 나죠.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쓰게 됩니다. 돈이 바닥나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절도, 사기, 횡령, 돈을 구하기 위해 뭐든지 하게 돼요.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이 27,611명이었습니다. 2010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예요.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죠. UN 마약 범죄 사무소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2022년 기준 2억 9,200만 명입니다. 2010년 대비 29% 증가했어요. 한국은 184% 증가했죠. 세계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붙여지는 명칭이거든요. 한국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하면 약 10,000명이 한계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이 기준을 넘어섰어요. 2023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죠. 명문대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가 적발됐거든요. 이들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열었어요.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음악을 듣고 춤을 췄죠. 명문대생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취업 경쟁, 학점 경쟁, 스펙 쌓기. 너무 힘드니까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마약이 그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효과가 사라지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결국 중독되는 겁니다. 마약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0대 마약 사범이 2017년에 119명이었거든요. 2022년에는 481명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도 있었죠. 누군가 학원가 음료에 마약을 탔습니다. 여중생이 그걸 마시고 집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충격이었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아이들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위험성을 모르죠. 그냥 재미있는 것,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SNS에서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친구가 권하면 거절하지 못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마약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 대학생, 주부, 청소년, 누구든지 한순간의 선택으로 마약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준 씨처럼요. 중독, 파산, 범죄, 가족 붕괴, 건강 악화, 죽음. 이 길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작하면 안 돼요.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됩니다. 끊을 수 없게 돼요. 친구가 권해도 거절하세요. 호기심이 생겨도 참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운동, 취미, 상담, 건강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마약은 절대답이 아닙니다. 시작이 끝이에요. 도파민 수치가 폭발합니다. 정상인의 100에서 1200으로 치솟는 순간이에요. 12배의 쾌감이 뇌를 휩쓸죠. 문제는 이 순간부터 뇌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아무것도 즐겁지 않게 돼요. 오직 마약만 찾게 됩니다. 마약이 뇌에서 일으키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한 번만 하려던 게 평생 끊지 못하는 중독이 될까요? 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을까요? 답은 뇌과학에 있거든요. 마약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럴 때 도파민이 분비돼요. 기분 좋다라는 느낌이 바로 도파민 때문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됩니다. 밥 먹었을 때 100 정도 나온다면 연애할 땐 200 정도 나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복의 범위 아니죠. 그런데 마약은 다릅니다. 필로폰을 하면 도파민이 1200까지 치솟아요. 정상의 12배거든요. 코카인은 350, 헤로인은 200. 어떤 마약이든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훨씬 뛰어넘는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뇌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쾌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뇌는 똑똑하거든요. 너무 강한 자극이 계속 오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려요. 같은 양의 도파민이 나와도 덜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내성이죠. 처음에는 1g만 해도 천국에 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효과가 약해져요. 같은 기분을 느끼려면 2g, 3g으로 늘려야 합니다. 계속 양이 늘어나요. 돈도 더 많이 들죠. 건강도 더 빨리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뇌가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 전에는 맛있는 밥, 친구와의 수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도파민 100 정도면 충분했죠. 하지만 마약으로 도파민 1200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밥을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도 재미없어요. 영화를 봐도 감흥이 없죠. 도파민 100으로는 뇌가 반응하지 않거든요. 마약을 할 때의 1200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요. 오직 마약을 할 때만 행복을 느끼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도 아니죠. 뇌가 물리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금단 증상은 더욱 고통스러워요. 마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도파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수용체도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면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오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몸도 아픕니다. 온몸이 쑤시고 떨려요.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죠. 잠도 못 자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이 고통이 며칠, 몇 주, 몇 달씩 계속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 금단 증상이 즉시 사라지거든요. 다시 행복해지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마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검사를 했어요.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통해 항목별 비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을 조사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울이 17%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이 적대감과 불안이 각각 13%였죠. 더 놀라운 건 우울장애 유병률입니다. 마약 사용자 중 44%가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전체 국민 평균은 8%거든요. 마약 사용자가 일반인보다 우울장애 유병률이 5배 이상 높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이 뇌를 망가뜨기 때문이에요. 도파민 시스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충동 조절도 안 되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요. 마약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성이 생기면 양을 늘리잖아요. 그러다 적정량을 넘어서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호흡곤란이 생겨요. 그대로 사망하죠. 특히 펜타닐 같은 신종 마약은 정말 위험해요. 조금만 과다 복용해도 즉사합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아요. 한국에서도 펜타닐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요. 가족들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부검을 해보니 마약 과다 복용이었던 거죠. 살아남아도 뇌 손상이 남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뇌세포가 죽어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거든요. 식물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뇌는 더욱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MRI 촬영을 해보면 마약 중독자의 뇌는 정상인과 달라요. 전두엽이 위축돼 있거든요. 전두엽은 판단,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충동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요. 절도, 폭행, 사기,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해마도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망가지면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해요. 약속을 잊어버리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약은 뇌의 노화도 가속화시킵니다. 마약 중독자의 뇌 나이를 측정해보면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많게 나와요. 30대인데 뇌는 50대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약이 뇌세포를 죽이기 때문이거든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죠. 뇌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뇌가 빠르게 노화되는 겁니다. 20대, 30대에 마약을 시작하면 40대, 50대가 됐을 때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를 겪어요. 일상생활을 혼자 못해요. 누군가 돌봐줘야 하죠. 젊은 나이에 노인처럼 사는 겁니다. 재발률도 문제예요. 마약 중독자 중 재범률이 40%거든요. 10명 중 4명은 다시 마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을까요? 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약을 끊어도 도파민 시스템은 몇 년간 망가진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5년, 10년이 지나야 조금씩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회복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삶의 즐거움을 못 느껴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마약을 하면 즉시 기분이 좋아져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죠. 그래서 재발합니다. 한번 재발하면 또 중독돼요. 뇌가 이미 그 경로를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중독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트라우마도 뇌에 각인됩니다. 마약을 했던 장소, 함께 했던 사람, 그때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게 돼요. 순간적으로 마약 생각이 나죠. 갈망이 치솟아요. 참을 수가 없어져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함께 마약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반응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죠. 손이 떨려요. 식은땀이 나요. 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뇌가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재발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반응도 달라집니다. 정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되죠. 하지만 마약 중독자는 코르티솔 조절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하게 분비돼요. 불안감이 극대화되죠. 참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이 마약이에요. 마약을 하면 즉시 코르티솔이 내려가거든요. 안정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발률이 높아요. 실직, 이별,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마약을 찾게 되죠. 다른 방법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어요.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돼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하면 더욱 치명적이에요. 뇌는 25세까지 발달하거든요. 특히 전두엽은 가장 늦게 완성됩니다. 10대, 20대 초반에 마약을 하면 뇌 발달이 멈춰요.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죠. 평생 미성숙한 뇌로 살게 됩니다. 판단력, 계획력, 충동 조절 능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학습 능력도 손상됩니다. IQ가 떨어지죠. 기억력이 나빠져요. 집중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를 그만둬요. 취업도 못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10대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마약 중독이면 자녀도 중독될 확률이 높아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중독이 더 쉽게 돼요. 한 번만 해도 바로 빠지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취약한지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독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마약은 뇌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도파민 시스템, 세로토닌 시스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모든 게 비정상이 되죠.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상실, 이 모든 게 뇌 손상 때문이거든요. 한번 손상된 뇌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재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하고 끊을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중독 안 돼. 이런 생각은 다 착각이에요. 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마약을 하면 뇌가 바뀝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중독됩니다. 끊을 수 없게 돼요. 이게 과학적 진실이에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는 소포를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으려던 참이었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사방을 둘러쌌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끝났다는 걸. 강민준 씨는 마약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돈이 바닥났습니다. 월급을 다 썼거든요. 대출도 한도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마약을 살 돈이 없었죠.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안 하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돈 벌 방법 있는데 해볼래? 무슨 방법인데? 마약 배달하는 거야. 한 번에 100만 원씩 준대. 민준 씨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돈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준 씨는 마약 운반책이 됐어요.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했죠. 특정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습니다. 그걸 다른 장소에 배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했어요. 그냥 물건을 전달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경찰 단속이 강화됐어요. 조직은 더 조심스러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던지기 수법이었습니다. 운반책이 특정 집 앞에 소포를 던져놓는 거예요. CCTV로 사진을 찍어서 조직에 보내죠. 그러면 실제 수령인이 나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운반책과 수령인이 직접 만나지 않아요. 추적이 어려워지죠. 민준 씨도 이 방법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강남구 한 아파트에 배달을 하러 갔어요. 평소처럼 소포를 문 앞에 놓았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소리쳤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방을 둘러쌌거든요.
체포됐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그 해에만 862건의 마약이 적발됐어요. 압수된 마약은 총 787kg이었죠. 이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2,600만 명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한꺼번에 마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57.2% 증가했어요. 거의 6배가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쉬워졌거든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주문하면 국제 우편으로 배달돼요. 일반 소포처럼 포장되니까 적발이 어렵죠.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 사범의 60%를 차지합니다. 젊은 층이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거든요. 재범률도 40%나 돼요. 한 번 걸려도 또 하는 겁니다. 국내 마약 재배 사건도 늘고 있어요. 인천에서 4년간 대마를 재배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와 컨테이너에서 대규모로 키웠거든요. 압수된 대마만 12kg이었어요. 시가로 환산하면 18억 원어치죠. 조직원들은 수경 재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LED 조명, 온습도 조절 장치, 환풍기까지 마치 전문 농장처럼 운영했어요. 울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브를 보고 재배 방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종자 개량까지 했거든요. 더 강력한 품종을 만들려고 했죠. 경찰이 급습했을 때 아파트 안은 대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마 재배 단속이 강화됐어요. 해양경찰이 6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17명을 적발했습니다. 압수한 대마초는 828그루, 양귀비는 29,824그루였어요. 엄청난 양이죠. 베트남 조직의 칵테일 마약 밀수 사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칵테일 마약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섞은 거예요. 더 위험하거든요. 효과가 강하지만 부작용도 심해요. 과다 복용으로 죽을 확률이 높죠. 이 조직은 베트남에서 제조한 칵테일 마약을 한국으로 밀수입했어요. 국내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마약 제조도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수원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이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조량이 9.4kg이었어요. 인천에서는 61kg의 코카인을 제조하려던 조직이 붙잡혔죠. 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만들려고 했거든요. 국내 마약 제조 사건이 2023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왜 국내에서 제조할까요? 밀수입하다 적발될 위험이 크거든요. 국내에서 만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원료만 들여오면 되니까요. 마약 공급 국가도 다양해졌습니다. 태국이 필로폰 최대 공급국이에요. 그 다음이 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순이죠. 특히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양이 24배 증가했습니다. 한 번에 19.9kg이 적발된 사건도 있었어요.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요. 온라인 모니터링 팀도 운영하죠.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감시하는 겁니다. 2024년에만 1663명을 온라인을 통해 적발했어요. AI 기반 탐지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마약 밀수 패턴을 학습해서 의심 화물을 자동으로 선별해요. 첨단 검색 장비도 늘어났죠. 밀리미터파 인체 스캐너는 3초 만에 몸에 숨긴 마약을 탐지합니다. 옷 속, 신체 내부까지 다 보이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도 사용해요. 체온 변화로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죠. 하지만 단속보다 밀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새로운 밀수 방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명문대 연합 동아리 사건도 있었어요.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이 마약 파티를 열었죠. 호텔이나 클럽을 빌려서 함께 투약했습니다. SNS로 모집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했어요. 추적이 어려웠거든요. 결국 내부 제보로 적발됐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초범이었어요. 호기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죠. 마약 밀수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에 섞어서 보내요. 과자 상자, 차 포장, 건강식품 통,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건이죠. 엑스레이 검사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몸에 숨기는 방법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캡슐에 넣어서 삼켜요. 밀리미터파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해요. 공급 국가에서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국경이 넓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결국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적발된 한국인 마약 밀수범 사건을 보면 조직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한국인 3명이 태국 현지 조직과 손잡고 대규모로 필로폰을 밀수입했거든요. 1년간 거래액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해서 국제 우편으로 한국에 보냈어요. 한 번에 1kg씩 보냈죠.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적발 과정도 흥미로워요. 한국 관세청이 의심 화물을 발견했거든요. 차 포장으로 위장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밀도가 나왔어요. 개봉해보니 필로폰이었죠.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공급책을 추적했습니다. 석 달간의 수사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어요. 이 사건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온라인 마약 거래도 심각한 문제예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채널 회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암호화폐로 결제받고 택배로 배송했죠.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거든요. 결국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압수한 마약만 10kg이 넘었어요. 회원 명단을 확보해서 구매자들도 줄줄이 검거했죠. 이 사건 이후 텔레그램 모니터링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겨요. 하나를 막으면 10개가 생기는 거죠. 대학가 마약 파티 사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명문대 학생 10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호텔이나 펜션을 빌렸죠.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SNS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암호로 소통했죠. 공부 모임이라고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 파티였어요. 회비도 받았습니다. 인당 30만 원씩 걷어서 마약 구매 비용으로 썼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적발된 계기는 내부 고발이었어요. 한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경찰이 파티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학생 5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나머지는 추가 수사로 검거했죠. 학생들 대부분이 명문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의대생, 공대생, 경영대생,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약으로 인생이 망가졌죠. 퇴학당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믿지 못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의료계 마약 남용도 문제예요. 의사가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정형외과 의사는 2년간 펜타닐 패치를 수백 장 처방받았습니다. 환자 명의를 도용했어요. 실제로는 본인이 투약했죠. 결국 중독됐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환자가 이상하게 느끼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 중독이 밝혀졌죠.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마약 중독자가 된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의료진의 마약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용 마약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처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최선이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민준 씨처럼 됩니다. 사용자에서 운반책으로, 운반책에서 범죄자로 점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게 돼요. 경찰에 잡히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죠. 마약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작하면 안 돼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약을 끊은 지 사흘째였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희망이 됐어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어렵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제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치료와 재활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이 대표적이에요. 2024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거든요. 어떤 시스템일까요? 마약 단순 투약자 중에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줘요. 대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죠. 전문가위원회가 개인별로 중독 수준을 평가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 전문가로 구성돼요. 최소 2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6명 이상이 참여하죠.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부여합니다. 시범사업 결과가 고무적이었어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거든요. 총 22명이 참여했어요. 놀라운 건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100% 성공률이죠. 참여자들을 개별 심층 인터뷰했어요. 심리상담 같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거든요.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한 거예요. 기존에는 기소유예 조건이 3종류였어요. 선도, 치료, 교육. 이제 4번째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가 신설됐습니다. 재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죠.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식약처 주관으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합니다.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다시 기소돼요. 재범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받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임해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거든요. 보호관찰소에서도 적극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해요. 정기 약물 검사와 불시 약물 검사도 실시하죠. 불시 검사 횟수를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타액 검사, 컵 타입 간이 시약기를 도입했어요. 신형 마약류 검출용 간이 시약기도 들여왔죠. 합성 대마, 합성 헤로인 같은 신종 마약도 검출 가능해요. 투약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참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한 걸음 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국에 17개소가 설치됐거든요. 2024년 10월에 완료됐습니다.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예요.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초기 상담부터 재활교육, 사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요.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약 문제로 고민한다면 찾아가세요. 가족도 이용 가능하거든요. 아들이나 딸이 마약을 한다면 부모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죠. 초기 상담에서 문제 정도와 욕구를 파악합니다. 크게 3단계로 구분해요.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중독 전문 병원에 연계하죠. 문제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자조 모임인 NA 모임을 소개해요. 나머지 대부분은 센터에 등록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단 상담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현재 운영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3가지입니다. 12단계 프로그램은 6회기예요. NA몸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든요.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은 4회기죠. 재발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해요. 자기사랑 프로그램은 6회기입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거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대상이에요. 개방 집단으로 운영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겁니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했지만 꾸준히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편안한 마음이 들죠. 집단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시간이에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예요. 전화번호는 1899-0893이에요.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24시간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밤늦게 갑자기 마약 생각이 나서 괴로울 때, 새벽에 금단 증상으로 힘들 때 전화하면 상담사가 받아요. 전문 상담을 해주죠. 단약 동기를 강화시켜줍니다. 2024년 3월에 273건의 상담이 있었어요. 8월에는 492건으로 80% 증가했거든요.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했어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은 총 11명이에요. 전담 인력 1명, 계약직 인력 10명이죠. 인당 약 226건을 담당해요.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의 전화를 받거든요. 정말 고된 일이죠.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이에요. 마약 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에서 운영하죠. 재활 의지가 높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회복 단계별로 집중 재활 치료를 실시하죠. 교정시설에서의 마약 중독 회복과 사회적 이음을 의미해요. 출소 후에도 연계가 됩니다. 지역사회 내 치료 재활시설과 연결해주거든요. 혼자 방치되지 않게 관리하죠. 출소하면 재발률이 높아요. 갈 곳이 없고 가족도 없으면 다시 예전 친구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범합니다. 그래서 출소 전부터 준비시켜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죠. 취업 지원도 연계해요. 일자리가 있으면 재발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법무부가 청소년 마약 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여러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소년원 입소자에게는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는 중독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초기 비행 청소년에게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도 법교육 전문 강사가 출장 강연을 나가요. 학교 전담 경찰관 중심으로 시기별, 대상별,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학기나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려주죠. 청소년기에 예방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커요. 아직 뇌가 발달하는 시기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치료 인프라가 부족해요. 마약 전문 치료 시설이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전국 최초 공공마약중독센터예요. 용인에 있죠. 안정실 3병상, 일반 병상 10병상을 갖춘 전문 병동을 운영합니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의가 직접 치료해요. 마약 중독 판별부터 치료 재활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죠. 하지만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민간 주도로 설립됐던 약물 중독 재활센터는 최근 5곳에서 1곳으로 줄었어요. 수익성 저조,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거든요. 마약 중독자 치료는 돈이 안 돼요. 치료 기간도 길고 재발률도 높죠. 병원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국공립의료기관은 전체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요. 치료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마약 중독자 대부분은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예요. 빚도 많고요. 치료비를 낼 여력이 없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국가가 치료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재범 방지 비용이 치료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 재범하면 또 수사하고 재판하고 교도소에 수감해야 해요. 그 비용이 엄청나죠.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해주는 게 경제적입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해요. 중독 심리사,
중독 상담사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교정시설에 배치된 전문 인력도 적어요. 보건의료 인력, 임상심리사를 더 확충해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교정직 공무원 대상으로 중독 심리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용자들의 중독 재활 교육을 확대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재활교육 전문 인력 인증 제도가 2024년 3월부터 본격 운영돼요.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죠. 재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도 중요해요. 마약 중독자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죠.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는 가족 교육을 실시해요. 매주 월요일에 진행합니다. 가족 모임의 장도 제공하죠.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해요. 약물 및 대처 방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죠.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중독자 가족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자조 모임을 통한 회복을 지원해요. 가족이 제대로 대처하면 중독자 회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가족이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돼요. 그래서 가족 교육이 필수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몇 개월 후 끝나지 않거든요. 최소 1년, 보통 2, 3년은 걸립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재발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10년 끊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조 모임에 참여해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를 배워야 하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취미, 일상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요. 마약 생각이 날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지도 중요했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재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죠. 마약 없는 건강한 삶.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마약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은 가짜예요. 뇌를 속이는 거죠. 진짜 행복은 일상에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우정, 일의 보람, 취미생활,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마약은 이 모든 걸 빼앗아가요. 하지만 회복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려야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함께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